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그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 만한 게 되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뭐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면역력이 좀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쵸.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근데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도 충분히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음, 그러면 이런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 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쵸.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좀, 네.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한 개 정도 전복이면은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한 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 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2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부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쵸. 확실히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완전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죽을 좀 할 것 같아요. 아, 네. 전복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복죽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많이, 네, 많이 많이 넣어야 넣으면 됩니다. 되나요? 네네. 아, 질 좋은 재료를 많이. 네. 질 좋은 재료 많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 이런 전복죽이잖아요. 저는 네. 전복죽 생각하면서, 음, 좀 주변에 전복죽을 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뭐 서울에 땡땡죽 뭔가 그런 죽들이 있는데, 음. 리뷰를 보니까 전복죽인데 전복이 별로 없어요. 아, 전복죽은 좀 비싼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싼 죽인데, 차라리 가격이라도 올리고 전복을 더 넣지.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러면 전복을 많이 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자. 너무 비싸면 안 되니?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또 직거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완도에서 대전복들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이게 네, 꿀팁이네요, 이거. 네, 구독자분들한테만. 네, 찾아서 구매를 하면, 시중에 마트 가면 요 조그만 전복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해요. 그래서 이제 큰 전복들이 더 맛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내장도 잘 손질을 해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인 재료인 전복인데, 이 전복은 저희가 이제 완전 횟감 상태로 온 전복을 제가 손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복을 다 손질을 해서 다 썰어서 얘를 살짝 볶아서 여기 우리가 마르지 않게 육수랑 같이 해서 냉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전복 내장인데 제가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전복 내장도 다 손질을 해서 갈아서 그 육수랑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시켜 놔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죽밥이라는 죽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추를 안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야채. 야채가 5종 정도 있는 야채들이 들어간답니다. 오종엔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야채는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애호박이고요. 하얀 것들은 양파, 그리고 감자, 양배추, 그리고 당근, 네, 이런 거죠. 뭔가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시간 날 때 다 이렇게 썰어놔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도 집에 이제 야채들 많잖아요. 야채들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다져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냉동시켜 놨다가 나중에 죽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죽밥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죽밥이 저게 뭔가요? 죽밥 얘는 딱 저희만의 이제 시그네처 죽밥 같은 형태인데요. 좀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한테 드리기도 하고 약간 식감에 대한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나가고 있죠. 그 또 육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육수는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바다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바지락 사용하고 있고요. 얘가 너무 잘 어울려요. 전복죽이랑. 그리고 이제 맛도 있고, 그냥 조미료 같지는 않으면서도 되게 천연 조미료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참고로 여기 들어간 것들, 국내산이에요. 아, 네. 네.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게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전복이 손질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손질한 건. 네. 그럼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육수를 이제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반 컵 정도. 반 컵. 그리고 이 죽밥은 아까 육수처럼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 네. 전복이랑 네. 전복 내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전복 내장을 지금 이렇게 갈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끓으면서 이렇게 쭉 전복 내장 색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 전복은 맨 나중에 넣습니다. 아까 부추 뭐 다른 죽 같은 경우도 향미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넣는 죽들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 있거든요. 네. 이 전복은 얘는 정말 그 생으로도 회로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투머치 끓이게 되면 약간 질겨져요. 얘는 지금 상태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으면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죽을 끓여주게 되면 얘가 질겨져요. 그래서 얘는 죽이 다 됐다고 했을 때, 얘를 마지막에 넣고 얘가 이제 다 녹으면서 이제 되게 가열됐다 싶을 때 끝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 가열됐다고 했을 때면은 한 80% 정도 됐을 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은 어느 정도로? 불은 집에서 하면 약간 약불과 중간 사이로 그냥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바로 끓이기만 하면 바로 시작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전복, 내장 색깔이 나오면서 예쁜 전복죽이 되죠.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그런가요?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다지는 부분에서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그 세트 같은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를 그래도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네, 레시피를. 네. 근데 이 따라해 보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의. 그럴 수 있죠. 셰프의 맛이 안 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또 오리지널 맛을 또 먹어봐야지 진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오세요. 네. 여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원주에 중에서도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네. 그럼 여기 죽집 이름이 혹시?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 할 때 태평.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태평주. 네. 여기 배민으로도 시킬 수가 있나요? 여기? 네, 배민도 되고요. 당연히 쿠팡이츠 주문도 되기도 하고요. 네. 밑에 이제 저희 그 전화번호 이렇게 나갈 텐데, 전화로 주시면 그 포장 주문도 되기도 하고, 여기 직접 오셔서 매장 크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죽을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5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 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 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1~2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시험지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